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공학자 최재봉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상을 어떤 과학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교체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쓰는 새로운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 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 마음도 이 스마트폰 문명을 막연하게 아이고 스마트폰에 중독돼, 애들이 게임에 중독돼, 스마트폰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보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정말 혁신의 발판이다, 이런 공평한 생각을 가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에 성공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장 경제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우리도 그래서 기본 생활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표준을 가지고 이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문명,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문명, 인터넷 SNS를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잘 키우는 쪽으로 변화를 추구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포노사피엔스 시대 어떻게 준비할까입니다. 자, 포노사피엔스 시대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걸까? 정말 포노사피엔스란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혁명적 변화, 내가 막 30년 동안 생각해왔던 그 상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노사피엔스 문명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키워드는요, 생각의 표준을 바꾸기 시작하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명은 어떻게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요, 전통 산업에서도, 아주 새로운 산업에서도 어마어마한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의 표준을 바꾸자.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생활하는 인류는 어떨까를 자꾸 확인하고 그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이 소비자가 왕이 된 시대에 소비자가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찾고 탐구해서 이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기회가 있다. 이게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요, 사실 굉장한 그런 팬덤을 만드는 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어가 사실은 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아주 많은 정을 나누고 살아왔습니다. 이 정이라는 감성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한데요, 위기가 나타나면 엄청난 힘으로 그걸 함께 극복하죠. 우리가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금모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에도요, 온 국민이 다 함께 응원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사재기에 폭동에 막 총기를 구입한다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우리 위기를 함께 극복합시다, 응원하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작은 성금도 모으고 또 마스크도 모으고 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문명은 이 감성이 풍부하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전 세계 심리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언어를 보면요, 인간의 상태, 마음, 이런 거에 대한 표현하는 형용사가 정말로 많습니다. 신조어에도 그게 등장하는데요, 재미있다, 이거 재밌네, 그런 표현을 영어로 하면 fun 이렇게 될 거고요. 아주 재밌어, 그럼 very fun 또는 very funny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특이하게 재밌다는 단어를 잼 이렇게 줄이더니 더 재밌으면 꿀잼이라고 합니다. 허니 퍼니, 영어로는 표현이 이상하죠. 근데 누구나가 꿀잼 그러면 정말 재밌구나. 그러니 이번에는요, 그 앞에 개를 붙입니다. 개꿀잼. 이런 단어를 들어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진짜 재밌는 상태구나 라고 알게 되죠.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일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단어에 인간의 마음 상태를 레벨별로 쫙 표현해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오랫동안 해와서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찝찝하다, 싱숭생숭하다, 이게 다른 나라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미없는 쪽은 어떨까요? 재미없으면 노잼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재미없으면 핵노잼이 되죠. 따라서 개꿀잼과 핵노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의 재미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걸 그거 자체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간의 상태, 마음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세밀하고 세심합니다. 그 세밀한 마음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K-팝, K-컨텐츠가 엄청난 세계적 팬덤을 일으킨 원동력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BTS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일단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그들의 퍼포먼스입니다. 엄청난 가창력, 좋은 노래, 거기에 담긴 좋은 메시지, 그리고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그 춤 말이죠. 인간의 가장 오래된 소비재가 음악과 춤이라고 하는데요, 이 BTS가 보여주는 게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진짜 정말 크게 울림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 인간의 이 마음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힘, 이게 음악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까지 터졌죠. 바로 오스카 상을 수상한 기생충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영화제에서 크게 수상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황금 종려상을 딱 거머쥡니다. 거기까지일 거야.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미국에 가더니요, 그 보수적이고 자기네 문명을 중시한다는 백인 문화 중심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어로 만든 영화가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합니다. 심지어 사관왕이 됐죠. 이게 뭘까요? 이게 대한민국 정서가 갖고 있는 그 표현력이 갖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이 갖고 있는, 이건 정말 멋지다 하는 공감대를 끌어낸 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본이고 그 자본이 이끌어내는 대로 대중이 끌려갔다면,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소비자가 왕이 되어서 그들이 선택하는 문명, 그들이 선택하는 컨텐츠, 그들이 선택하는 음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가수가 한 명 태어났어, 영어가 하나 잘 됐나 보다가 아니라 이 문명의 현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과연 우리는 나의 일상은 거기서부터 어떤 힘을 얻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건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세계 최고의 컨텐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기 상어라는 노래 아시나요? 영어로는 베이비 샤크라는 노래인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컨텐츠를 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한 컨텐츠가 하나 나오는데, 그 비디오가 바로 아기 상어입니다. 진짜 중독성 강한 그런 반복되는 이 라임으로 사람들을 끌어잡는 그런 노래입니다. 뷰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무려 47억 뷰. 유튜브 역사상 역대 2위입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이미 넘어섰고요. 전 세계 47억 명이 이 노래를 봤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지금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아기 상어 열풍이 난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2019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우승한 워싱턴 팀의 이 응원송이 바로 이 베이비 샤크 상어송이어서 매스컴을 타기도 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인기를 바탕으로 무려 2,500개의 상품을 로열티를 받고 계약을 했고요. 지금 아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요, 이 노래는 원래 미국의 전래동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열티 싸움도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전래동요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한테 무언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화의 종족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만화는 주로 웹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출판되는 만화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중성 있는 건 바로 웹툰입니다. 웹툰 플랫폼 세계 넘버원,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세계 100개국에서 방문자 수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 힘은 뭘까요? 바로 네이버 웹툰의 작가들의 힘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무려 221명이 이미 2018년에 연수입 1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봤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 네이버 웹툰 작가들의 힘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끌어내는 그런 마력과 같은 힘을 가진 스토리를 그 안에 담는 것이죠. 2018년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웹소설 부문의 수익은요, 이미 합쳐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대한 산업이 된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만화 작가가 되는 거 어려운 길하고 다 말렸습니다. 맞습니다. 만화 작가가 되려면요, 되게 유명한 작가 화실에 가서 밑그림 그리는 것부터 디테일 스토리 짜는 것부터 그림의 화법까지 다 배우고 소위 도제식으로 학습을 해야 가능했고요. 그러려면 10년을요 정말 이렇게 하인처럼 살아야 됐다고 얘기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도요, 출판사가 찍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고객을 만날 방법도 없습니다. 소통하는 유통의 단계도 아주 단순했죠. 그러니 그 시스템에 아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작가들이요, 엄마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밤새워 웹툰에 올렸다가 수십억의 수입을 올린 작가로 탄생합니다. 지금 방송에서 유명해진 기안84, 최근에 40억이 넘는 빌딩을 매입했다고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맞습니다. 웹툰 작가는요, 이제 대한민국 대기업의 사장이 부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가 형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거의 이제 앞으로는 300명 아니 400명이 넘는 사람이 억대 수입을 올리는 거대한 멋진 직업의 생태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이것이 사라져가는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대답입니다. 새로운 문명에 맞는 것들을 창조해 가면서 어마어마한 팬덤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어떡하지? 이제 일자리가 너무 없어지고 산업, 기업도 어려운 데가 많아져에 해당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킹덤 시즌 2를 만들었고요. 벌써 시즌 3 얘기가 나옵니다. 킹덤이라는 드라마는요, 조선시대 좀비 영화입니다. 참 설정이 특이하죠. 좀비가 대유행인데 왜 하필이면 그게 우리나라 꼭 조선시대였을까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그 많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왜 우리나라를 선택했을까요? 그럼 넷플릭스는 오로지 데이터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요, 한국의 컨텐츠가 매력이 있더라, 한국이 괜찮더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컨택을 한 나라도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히트를 기록한 것도 결국 우리 컨텐츠들이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악에서부터 컨텐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면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있는 건 알겠는데 저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표준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강제적으로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매일같이 도대체 확진자 수 몇 명이야?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관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이 상황이 어떤지를 국민들한테 잘 알려줬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 표준 형식이 우리 일반인이 원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게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보도 표준 양식입니다. 보도 참고 자료. 아침 몇 시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현황은 이렇고요. 확진자는 몇 명이고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쫙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럼 신문사와 방송사가 이걸 갖다가 신문 기사로 방송으로 편집을 해서 쫙 만들어서 전파를 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호모 사피엔스 문명의 표준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한 명이요. 난 이거 불편해. 아니 왜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맨날 앱으로 지도로 내 위치 확인하고 문제 있는 것도 확인하고 길도 그걸로 찾는데 왜 그걸 베이스로 안 알려주지?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여기 어느 위치 어느 동 주소는 어디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텍스트로 보여주긴 하네. 그럼 나는 앱으로 만들어 봐야겠어. 그리고 만듭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이거 쫙 만들어서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 방문 지역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그 지역 근처로 확진자 몇 명이었고 동선 어디였는지를 쫙 알려주는 그런 앱이 탄생하죠. 이걸 한두 명이 만든 게 아닙니다. 코로나 맵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코로나 알림이라는 것도 대학생들이 만들어요. 근데 걸리는 시간은요, 불과 하루 이틀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걸 안 해봤을 리가 없습니다. 생각은 했었겠죠.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상상력이 달랐던 겁니다. 서로 모여서 기획을 합니다. 야, 이거 웹사이트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도 같은데 그거 외주 주고요. 발주내고 하려면 한 달 넘어 걸리면 코로나 다 끝납니다. 그래? 그럼 그냥 그대로 가자. 이게 보통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 판단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아는 것만큼, 상상하는 것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기획하니까요. 그렇다면 20대 대학생들은 정부 돈 하나 없이 왜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대구에서 이런 사태가 커지자, 그리고 가짜뉴스가 막 나오자 중학교 3학년 학생 둘이서요, 코로나 나우라는 걸 만들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정확한 뉴스만 담아서 코로나 현황판을 웹사이트에 열어준 겁니다. 중3이요. 그것도 그냥 단기간 내에 짜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명백한 거는 우리 교육부가 주관하는 표준 교육 과정에서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교육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배운 거죠? 이건 또 어디서 나타난 현상일까요? 이걸 만든 대학생들도요,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운 친구들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경험한 표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포노사피엔스 문명에서 코드를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짜는 걸 배우는 건요, 오픈 소스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코로나 알림이라는 서비스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대학교 연합 동아리에서 회원들이 만든 건데요. 이미 이들은 2015년에 메르스 사태의 알림을 하는 그런 앱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소스 코드 갖다 쓰면요, 이거 하루 만에 만들겠구나. 실제로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경험치가 다르고 능력치가 다르니까 결과물에 대한 상상력이 다른 겁니다. 이래서 표준 인류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소비자가 어느 문명을 더 많이 선택했을까요? 어느 쪽을 여러분은 더 좋아하시나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어느 문명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표준을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모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단합하면서 코로나 극복에 정말 국제적 모범 사례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원격 진료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혹시 감염됐을지 몰라서, 아니면 병원에 가면 감염되기 쉽다니까
그럼 방문하지 않고 표준 프로세스가 의사와 화면으로 보고 상태 점검하고 온도 내가 재고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검체 채취하세요. 의사가 보는 데서 방식으로 검체 채취해서 밀봉한 다음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그것만 싹 놓고 갔다면요.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못할까요? 내 마음의 표준, 우리 사회의 표준을 바꾸지 못해서 말이죠. 길은 보입니다. 분명히 있고요. 카피할 것도 많이 있어요. 단지 우리 마음이 문을 열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그 문을 열면 정말 멋진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 여러분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가요?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요? 호모 사피엔스 시대의 인재상은요, 그 문명을 깊숙이 진짜 진심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이 시대의 스타들은요, 전부 다 이 문명을 어려서부터 즐긴 사람들입니다. 허사비스라는 영국의 대표적인 천재가 있습니다. 체스 대회에서 9살 때 1등을 하고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이 천재가 어떻게 클까?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컴퓨터 게임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요, 그 천재가 컴퓨터 게임 하는 걸 그 부모들이 그냥 좋은 거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17살 때 거대한 게임 회사를 만듭니다. 천재는 맞죠. 그리고는 게임 크게 히트를 시키고요, 나는 앞으로 컴퓨터로 이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재밌는 걸 할 거야 그러면서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23살 때 비디오 게임 회사 크게 성공을 시키죠. 그런데 이 친구의 지적 호기심은요,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더 지능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친구가 과감하게 뇌과학 분야로 새롭게 진학을 합니다. 뇌과학 이 분야에 박사학위를 33살에 취득하더니요, 가만히 있어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 심취하게 되죠. 그래서 창업한 회사가 그 유명한 딥마인드입니다. 이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해서 개발한 게 바로 이세돌을 물리친 프로그램 알파고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허사비스는 네이처의 표지 논문을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멋진 그런 과학자가 된 것이죠. 이게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표준은 뭐죠? 5살 때 미적분을 푸는 천재가 됐어요. 그럼 물리해야 돼, 수학해야 돼, 천체물리학해야 돼, 과학해야 돼. 심지어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인재를 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아이가 천체물리학을 좋아하고요, 과학을 좋아하고요, 화학을 좋아하면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자는 말이죠. 여러분,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도요, 처음에 몰입했던 건 게임 맞습니다. 게임이라는 문명은요, 이제 새로운 청년들한테는 그냥 일상이에요.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명 속에서 자기가 찾고 싶은 호기심을 더 깊이 캐어가고요, 거기서 배운 학습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또 소화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보시자고요. 이 새로운 인재들은요, 이 엄청나게 등장한 새로운 플랫폼 유튜브가 있고요, 무크라는 전 세계에 공유하는 그런 학습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대한민국에는 K무크라는 게 있고요, 또 테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많은 플랫폼들이 엄청난 지식을 제공하죠. 구글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인공지능 초등학생도 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이라는 새로운 모듈을 만들었어요. 6살 꼬마가 이 모듈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짜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재밌으니까 자꾸 가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학원 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쓸데있는 것을 찾아서 그들의 호기심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교육의 표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지식의 주입, 기초적인 학습의 능력을 키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호기심이 발동했을 때, 아이들이 지적 호기심이 나왔을 때 그것을 기존의 체계가 아닌 유튜브라는 데가 있어, 구글이라는 플랫폼이 있어, 무크라는 데가 있어, 거기 가서 학습해서 그 호기심을 더욱 키우고 풀어봐.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를 코치해주고 내비게이션 해주는 건 이제 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하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융합 교육은요, 많은 성공한 벤처를 만든 교육이다. 이래서 매우 유명합니다. 실제로 스탠포드는 50개가 넘는 유니콘, 1조 2천억 이상의 벤처를 키운 걸로 유명한데요. 이 학교의 대표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D스쿨이라는 융합 교육입니다. 이 D스쿨은요, 엔지니어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인문학 한 사람, 심리학 한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인간이 진짜 좋아하는 서비스, 인간이 진짜 좋아하는 제품은 뭘까? 그걸 고민하고 한 학기 동안 수업으로 계속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이 성공한 이유는요, 엔지니어가 뒤에 섭니다. 진짜 인간이 좋아하는 걸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반면 기술이 리더십을 갖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기술만 있으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야,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위대한 기술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터리인데 수명이 10배, 이런 거 나오면요 진짜 세상 바꿉니다. 백조 천조 기업 되는 거 가능하죠. 와, 자동차 배터리인데 요만한 거 하나 집어넣으면요 2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럼 끝이에요. 맞아요. 이런 기술이라면 이런 기술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살아남아야죠. 대한민국은 거기에 엄청난 자본만 투입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소비자가 진짜 좋아하는 다양한 제품도 기술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우리 마음에 저걸 심어야 되는 겁니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은요 이미 많은 새로운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네르바 스쿨이죠. 스탠포드 MIT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유명해진 새로운 시스템의 학교인데요. 이 미네르바 스쿨은 놀랍게도 캠퍼스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교실도 없죠. 전 세계 7개 도시에 기숙사만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매년 돌아가면서 이걸 옮기면서 이 7개의 기숙사를 통해서 인류의 다양한 문명을 체험하고요. 거기 있는 지역별 회사들과 협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 방식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학생들 얼굴을 이렇게 선생님이 보면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대학이 온라인 교육으로 사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들이요 온라인으로 오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한 사람, 뭐 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반성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소위 호모사피엔스 문명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는 왜 아직 시키지도 않은데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시작했을까요? 이거 부작용이 많은데도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7대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 짜고 그리고 결과물 정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영역이 적어도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앞으로 훨씬 많아지고 표준이 될 거라고 가정하고 아예 수업조차 저렇게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와 있는 미네르바 스쿨의 학생들은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과 함께 미래의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기획하는 걸 한 학기 내내 한다고 해요. 결국 저런 문명을 기반으로 저렇게 학습하는 친구들이 훨씬 생존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이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받고 회사원들이 재택근무하는 환경을 코로나로 인해 강제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요 어쩌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죠. 불편해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게 뭐가 어려워. 디지털 툴 잘 쓰고요. 협업도 잘하고요. 화상회의에도 익숙한 사람. 이런 인재가 앞으로 더 각광받지 않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여전히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당연히 높으니까요. 문명의 축은 정말 빠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에콜 40이라는 교육을 보면요, 와,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의 선진화된 IT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매년 약 1000에서 2000명의 학생들을 뽑아서요 IT 전문 교육을 시킵니다. 과정은 3년인데 특이한 게 교사도 없고 수업도 없고 수업료도 없습니다. 많은 석학들이 이 단계별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것만 알려주고요, 뒤에 전문가인 튜터들,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사람들만 존재하죠. IT를 경험하지 않은 이 새로운 인재들이요, 팀을 짜고 그 팀들이 협업을 통해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못하면요 아웃입니다. 해결하면요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교육을 시킬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육받은 친구들이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전부 끌어가는 훌륭한 인재가 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협업의 인재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어떻게 돌아가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기획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는 건지를 알고 있는 인재. 코딩이라는 랭귀지를 이해하면서 나는 심리학을 했고, 나는 디자인을 했고, 나는 경영을 했고, 나는 공학을 했어. 그들과 협업할 수 있는 충분한 포용력과 협업의 경험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는 것이죠. 스탠포드도, 미네르바도, 프랑스 에콜도 그런 인재를 원하고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혁명의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표준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또 그들이 진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대한민국의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람이 답이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 기술이,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하는 능력이, 빅데이터 분석하고 공학적인 게 진짜 중요하다는데 웬 뜬금없이 사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고요? 이 시대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문명 시대는요 소비자가 권력인 시대입니다. 이 폰을 들고 있는 새로운 인류 포노사피엔스들은요 그들이 권력자가 됐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만이 살아남는다. 그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죠. 그 사로잡는 힘은 뭘까요? 인간의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길러줄까요? 이어령 선생님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만 명의 거대한 서양 팬덤이 런던의 심장이자 서양 문명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웸블리 구장에 모여서 BTS 노래를 한글로 떼창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마음을 장사하는 시대가 왔다. BTS가 세계적인 팬덤을 만든 이유는 그들이 그 팬덤에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앞으로는 마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죠. 마음 장사를 하는 비결은 뭘까요?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남의 마음을 잘 읽고 배려하고 그들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키워질까요? 나이 들어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만 어려서는요 본능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엄마가 정말 마음이 안 좋은지 기쁜지 슬픈지 이런 걸 배려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정말 체득하는 정말 아름다운 감성이거든요. 이게 풍부할수록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힘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죠. 그걸 확대해 볼까요? 아빠도, 나의 친구들도, 나의 형제, 자매들도, 그리고 더 확대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희로애락을 모두 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성공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어령 선생님이 얘기한 핵심입니다. 왜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대한민국이 그게 매우 섬세하고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축적된 깊은 내공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컨텐츠 파워가 이렇게 크게 폭발하는 건 소비자가 권력인 시대에 우리가 시키지도 않는데 전 세계적인 소비자들이 우리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BTS는 이제 6조가 넘는, 매년 대한민국의 6조 원어치의 GDP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거의 기업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힘은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힘이라면요,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는 거죠. 이거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대체 인간의 마음을 사고 팬덤을 만드는 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요, 이게 분명합니다. 애플,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을 창조한 기업의 시총은요 1501조입니다. 1501조.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갖고 있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제조기업이라는 삼성전자, 정말 어마어마하죠. 최근에는 기술 분야에서는 애플을 압도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애플이 만들지 못하는 메모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질 않나? 또 이 소위 폴더블 폰으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400조 언저리입니다. 도대체 애플과의 1100조의 차이는 뭘까요? 애플한테는 있는데 삼성한테는 없는 것, 바로 그게 팬덤입니다. 애플은 팬보이, 우리말로는 애플바라고 하죠. 죽어도 애플. 이런 강력한 팬덤이 소비를 계속 진작시켜 주니까 얘네들은 앞으로도 이 인류 문명을 리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자본이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저거 유통기업인데 유통에선 더군다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1000조 넘는 기업으로 쳐줄까요? 아마존에 가입한 1억 3천만 명의 프라임 회원, 이 사람들이요 연회비를 무려 119불을 냅니다. 여러분, 거의 15만 원에 가까운 돈을요 연회비로 낸다. 이런 사람이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이다. 여러분도 투자하고 싶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는 팬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리나라의 진짜 대표적인 제조 기업들한테 이 팬덤을 붙이면요, 아직 우리 기업은요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게 중요하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팬덤을 만드는 방식은 제조로 팬덤을 만드는 거죠. 와, 보니까 너무 멋져, 이런 걸로만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진짜 문명,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팬덤이 강력하다는 게 너무 요새 많이 드러나죠. 웹툰 작가들이 전 세계 웹툰 애호가들을 정말 열광시키고 있고요. 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정말 킬러 콘텐츠 잘 만드는 나라로 인정을 받아서 넷플릭스니 디즈니 이런 데서 계속 우리나라에 콘텐츠 제작 의뢰가 들어옵니다. BTS와 아기상어는 음악 분야에서 그걸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별의별 일이 벌어집니다. 넷플릭스의 킹덤이 히트를 하니까 거기서 나왔던 조선시대 모자, 가시 아마존에서 난리가 납니다. 엄청나게 팔려나갔어요. 이건 우리 문명에 대한 사람들의 팬덤이 크게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호미, 우리 그냥 동네 할머니들이 다 쓰던 도구죠. 이걸 미국의 한 유튜버가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써보더니 신이 내린 가드닝 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호미가, 영주 호미가 난리가 났습니다. 막 수천 개씩 팔려가서 이 사장님이, 대장장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엄청나게 할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문명이 갖고 있는 그 전통까지도 심지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신발을 만드는 필라라든가 아니면 BTS의 팬클럽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물건이 팔려나갑니다. 즉 컨텐츠 파워와 이 새로운 제조의 파워가 만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요, 제조 산업 중요합니다. 제조 인력 키워야 되고 제조 잘해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고 콘텐츠로 가자가 아니라 이 두 개를 결합할 때 정말 포노 사피엔스들이 진짜 열광하는 멋진 새로운 제품의 세계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팬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고요, 동남아 사람들이고요, 미국 사람들이고요. 전부 어떤 사람? 매일같이 우버로 타고 다니고요, 매일같이 에어비앤비로 여행지 찾아다니고 폰 하나로 뭐든지 결제하고 다니는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열광하는데, 우리 문명의 표준, 내 생각의 표준만 구시대에 머물고 있다면요, 이 천금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 이 혁명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 30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 근거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성세대가 정말 고집 세고 안 바꾸려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렇게 살아온 분들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기적을 만든 분들이에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960년, 우리 주변에 이제 1960년생들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이때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이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였을까? 80불이더라고요. 똑같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우간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죠. 1960년에 아프리카 우간다였던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직접 그 60년 동안 열심히 도전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연 나라, 이게 100년 현대 인류사에 대한민국이 명백하게 유일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기성세대는요, 사실 누구보다도, 어떤 인류보다도 도전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도전으로 점철된 인생을 산 사람들이요,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잘 봤더니 새로운 이 기준이 바뀐 사회에서도 우리 산업이 잘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과거에는 제조업이 중요했고요, 그럼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사람들보다는 자본으로 거대하게 키우는 거 맞았습니다. 그때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비자가 직접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래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들어야 한대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K-팝이나 K-컨텐츠들이요,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줍니다. 아니, 음악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심지어 6살 꼬마 보람이까지 말이죠, 이제 보람이의 정기 구독자 수는 2,300만을 넘었습니다. 2,300만 명의 전 세계 애기들이요, 맨날 보람이 방송 보겠다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자, 이걸 섞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세계 탑5의 제조업 국가가 됐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요, 진짜 기술만큼은 자신 있어. 이거 우리 만들어냈어요. 이건 기적으로 만들어낸 우리 기성세대가 낳은 작품입니다. 이 엄청난 제조의 파워에다가 우리 지금 새로운 산업에서 일으키고 있는 팬덤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람들이 미치도록 열광하는 포노 사피엔스는 꼭 타야 되는 자동차, 그들이라면 열광하게 되는 스마트폰,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배, 산업, 여러 가지 막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제조업 없이는요, 팬덤을 만드는 것도 다른 국가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축적된 경험, 그리고 멋진 이 힘이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될까, 그것만 찾아낸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밝다는 것이죠. 항상 그랬지만 역사의 교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혁명은 위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명백하게 기회입니다. 호모사피엔스란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또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회라면 도전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정말 그 길로 멋지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혁명적 변화 시기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품어야 될 것도 많고요, 또 배려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그 따뜻함이 있어야 혁명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기회 서로 함께 손잡고 새로운 호모사피엔스 문명으로 따뜻하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출발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모사피엔스 문명 시대로 함께 나아가시죠. 호모사피엔스 시대, 사람이 답이다. 호모사피엔스 시대는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뭔가를 봤더니요, 막 광고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써봤더니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팬덤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다 들어가 봤더니 사람의 마음을 잘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유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훈련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나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이나 인간의 마음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걸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건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어려서부터 정말 많은 사람을 배려해왔던 사람,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잘 찾아내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람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인문학이 중요하고, 심리학이 중요하고, 예술이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 이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시대, 사람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최재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